실질적으로 업계에서 보는 전망은 이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부분이 주기형 대출을 취급하는데 이 주기형 대출은 현행 대비해서 6% 정도만 감소하는 결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영향은 되게 제한적일 거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DSR 3단계인 7월 이전에 막 모든 대출을 받아야지 이미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AC의 주은영 대표입니다. 저는 KB국민은행 대출성 판매대리 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렵사리 모은 종잣돈에 주택담보대출 더해서 내 집 마련을 하죠. 근데 요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이 은행마다 다르고 또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계속 바뀌는 대출 규제 속에서 어떻게 무주택자 또 다주택자가 대출 실행 전략을 잘 짜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한국의 대출 시장은 금리 인하 추세와 규제 강화 사이에서 계속 흥미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여러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전쟁의 영향,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그래서 미 연준금리도 인상이 되고 한국 금리도 따라서 급격히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이상 급격히 인상된 금리가 23년부터 고금리가 유지되고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다행히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3.5%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3번 인하돼서 겨우 2.75%, 4월 17일 발표한 금리도 2.75%로 다행히 동결됐습니다. 동결된 이유는 또한 환율의 불안함과 그리고 가계대출이 혹시라도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은행들이 주담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 코피스도 6개월 연속 하락돼서 2.84%로 2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 인하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그런 빠른 속도로 인하되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작년 도표를 보시면 기준금리에 맞춰서 따라 인하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반기 들어서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기준금리는 인하됐지만 은행이 가상금리를 인상해서 결국은 소비자가 받는 금리가 높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또 작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상반기에 급격히 증가한 가계대출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다 빗장을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스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대출 차주가 현재 1985만 명, 대출 금액은 1884조 8천억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6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여신이 우리나라 가계대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대출 시장에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가계대출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함과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불안정함이 같이 폭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3월 19일 날 또다시 내놓았습니다. 25년 초부터 가계대출이 2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의 증가, 그리고 막차 심리 작용, 서울의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곧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지금 아니면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규제를 살펴보면 이런 대출 수요와 부동산 가격 인상과의 관계는 반비례하면서 반복한다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과거 오래전부터 본다고 하면은 LTV라는 걸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 사실 양도소득세, 취등록세도 감면하고 전매 제한도 폐지하면서 조금 완화가 됐죠. 그러다가 다시 또 노무현 정부로 바뀌면서 재산세 인상시키고 양도세를 중과하고 또 종부세를 도입하고 다시 한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또 기준이 바뀌고 규제 지역이 해제됐고 세금 규제가 완화되고 박근혜 정부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또 취득세가 면제되고 LTV가 완화되고 집값이 또 오른다라고 하니까 또 문재인 정부 올라가서 굉장히 강화된 주택 관련된 규제가 엄청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하는 거고 또 다시 한번 정부가 바뀌면서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큰 틀에서 규제하고 완화가 반복이 되고 그 틀에서 주택에 대한 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같이 따라가면서 반복적으로 반비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별로 대출 제한 조치가 이렇게 제각각인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LTV, DSR, 또 알고 계신 스트레스 DSR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기준을 주고 그거에 맞추어서 은행들이 적용하고 또 나름대로 대출 규정을 세우는데 이렇게 자율 규제를 내놓는다는 거는 은행들이 알아서 자율 규제를 하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규제가 있지만 규제가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가계대출 취급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유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과 전세자금 대출이 임대인의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만 가능하도록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는 정부에서 투기자금이나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은 제한하는 반면에 현재 가장 필요하신 실수요자에 대한 수요는 가능하게 하자는 동일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인 경우도 굉장히 제한을 했다가 단계적으로 지금 완화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단 규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25년 1월 13일부터 전체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금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저금리로 이어질 때 기존 대출도 쉽게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하자는 정부의 의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규정도 완화돼서 과거보다 현행에 많은 부분들이 완화 조치가 되어 있는 것도 살펴보실 수 있죠. 현재 금융당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과거보다 더 훨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잠재적 우려사항도 함께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에게 권고를 했죠. 감독당국은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지만 또 굉장히 모든 부분을 요의주시하게 살펴보라고. 그래서 은행들도 굉장히 숫자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기, 연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한다고 하면은 올해에는 분기 단위, 월 단위로 개수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토호제로 인한 대출 결과도 3월이 아니라 4월 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은행들은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할 건지 조금 더 완화할 건지를 결정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시장금리 인하로 대출 시장이 완화되고 주택 구입 시장 또한 적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집 마련에 이렇게 완전히 환경이 우호적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금리에 맞추어서 대출 금리가 함께 인하되고 있지 않잖아요. 시장 금리가 인하되면 대안대출 수요와 기존 주택 추가 대출 수요도 함께 잠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높은 금리로 받았던 분들이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하려고 하면 이 갈아타게 하면서 그것만 갈아타냐? 추가로 또 대출금을 더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요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가계대출 증가에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이 더 많은 부분이 예상보다도 증가돼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일반 생활자금이나 가계자금도 증가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가계부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관련된 내용들이 수면 밑에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이제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이 586조 2,500억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거는 4주 전인 13일 대비해서 3조 800억 정도 증가된 거. 이거는 지난 6개월 월 평균 증가액의 한 3배 정도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굉장히 많은 대출이 하반기에 줄어들었지만 다시 상반기에 이 부분이 증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 규제들이 완화되려고 하다가도 언제쯤 다시 강화될지 모르고 금리도 계속적으로 인하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2, 4분기, 3, 4분기 금리 변동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고 대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기존 대출 받으신 분들도 20년, 30년짜리 또 40년짜리도 최근 나왔는데 계속 그 기간 동안 받으시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서는 내 금리가 다시 요즘 신규 금리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조기 상환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도 계산을 하셔서 갈아타는 게 유리할 경우에는 사실 월 상환금액 또 이자 금액을 비교하셔서 최대한 또 갈아타시는 부분들도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도표는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인데
서울 3구 및 뭐 마용성 위주로 이제 상승세를 당연히 주도했겠죠. 1, 4분기에. 그리고 전국 매매 가격이 그래서 일부 상승했고 아파트 이제 보합 정도를 유지하는데 이런 도표들도 모니터링하면서 참고로 계속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규제는 DSR인데 올해 7월부터 DSR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는 이제 개인의 모든 부채를 고려해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가 초래하죠. 또 이런 규제들은 사실은 주택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스트레스 DSR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역에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는다도 표현을 하시는데 이 스트레스 DSR은 지금 현재의 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바뀔 금리까지 반영을 해서 대출 금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스트레스 DSR이 작년 2월, 그리고 9월, 그다음에 올 7월 달에 시행 예정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이제 1단계는 은행권 주담 대만, 2단계는 이제 이금융권까지, 3단계는 전체 가계대출을 다 망라해서 다 적용된다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혼합형이냐 변동형이냐 주기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25%, 50%, 100%.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올 7월 달에 예정하는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25% 또는 50%만 반영했으나 3단계에서는 100%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금리 상승 리스크를 대출 심사에 사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전체 권역별로 다 또 확대해서 적용이 되니까 사실은 소득 심사가 필요 없던 대출에도 다 소득 자료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보는 전망은 이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부분이 주기형 대출을 취급하는데 이 주기형 대출은 현행 대비해서 6% 정도만 감소하는 결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영향은 되게 제한적일 거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DSR 3단계인 7월 이전에 막 모든 대출을 받아야지 이미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또 심리적인 영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차 수요 이런 영향들도 미리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사실 7월 전에 받으시면 좋겠지만 무조건 서둘러서 받아야 된다. 7월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규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시행한 만큼 그렇게 시장에 큰 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DSR 규제 시행보다는 내가 과연 적정한 집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내 자금 상황상 지금 대출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먼저 보시고 결정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트레스 DSR 규제보다는 금리가 어떻게 내가 대출을 받을 때 결정 날 것인지 기준금리에 따라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같이 인하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같이 인하는 그 시점을 보면서 사실 대출 결정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으실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매수를 위해서 관심 지역을 얼마나 오래 모니터링해야 하는지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한 달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고 누구는 5년을 봐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한 달만 봐도 아시는 분은 그 전에 5년 이상, 10년 이상을 계속 꾸준히 이 시장을 봤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주택을 구입한다는 건 크게 이제 구매 목적, 실거주인지 아니면 다주택자로 투자 목적인지에 또 다를 수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간 동안 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공부하고 하셔서 내공을 쌓아 놓으신 분하고 이제 갓 얼마 안 돼서 1년밖에 안 되신 분하고는 이해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족 상황, 내가 이제 혼자 사시는지 또 한 가족이 또 살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집을 또 모니터링하고 봐야 되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공통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래 공을 들일수록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특히 이미 알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조금씩 확대해 가시면 스터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처음에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차츰 나만의 도표를 만들면서 퍼즐을 하나씩 끼워가면은 어느새는 그 지역만 봐도 그 지역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감이 잡힌다고 할 정도로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 선택의 핵심은 저는 이제 시간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지금 짧은 시간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권역별로 또 뭐 직세권, 역세권 많이 얘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초품화, 뭐 생활권 이런 부분들이
나 혼자 사냐? 가족이 다 같이 사냐? 또 나의 아이들이 몇 살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환경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처해져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내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지역 1, 2, 3 정도 선정을 해서 조금 오랫동안 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향후의 시간 전략으로 다 귀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부스타에서는 어떻게 금리가 결정이 나오고 또 이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모든 은행의 규제하고 대출 취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스트레스 DSR 등 정부 규제가 다가오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담보다는 내가 어떤 집을 사야 되고 얼만큼 또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대출하고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모든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